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 지음 현대지성 제1부 릴리펫 소인국 여행기 제1장 저자가 그 자신과 가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하고 처음 여행에 나서게 된 이유들을 설명한다. 그는 바다에서 배가 난파하여 목숨을 건지려고 열심히 헤엄을 쳤고 릴리펫 나라의 해안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는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수도로 끌려간다. 나의 아버지는 노팅엄셔에 자그마한 땅을 갖고 있었다. 나는 5 아들 중 3번째였다. 아버지는 내가 14살이었을 때 케임브리지의 엠마누엘 칼리지에 보냈고 나는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학업에 전념했다. 그러나 나를 유학시키는 비용은 아버지의 작은 재산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런던의 유명한 의사인 제임스 베이츠 선생님의 도제로 들어가서 그분 밑에서 4년을 일했다. 아버지는 가끔 내게 소에게 돈을 붙여주었다. 나는 그 돈을 잘 모아두었다가 항해술과 그에 관련된 수학 지식을 배우는 데 사용했다. 그런 지식은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었는데 나는 장래 언젠가 여행을 떠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늘 생각했다. 나는 베이츠 선생님의 집을 나온 뒤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삼촌 존 그리고 다른 친척들의 도움으로 레이던 대학교 유학자금 40파운드를 마련했고 또 연간 30파운드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나는 레이던 대학교에서 2년 7개월 동안 의학을 공부했는데 그 지식이 장거리 여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이던에서 돌아온 직후에 나는 고마운 스승 베이츠 선생님의 추천으로 스왈로호의 선상 의사가 되었는데 그 배의 선장은 에이브러엄 패널이었다. 나는 그 선장 밑에서 3년 반을 근무하면서 지중해 동부 지역과 다른 지역을 2차례 여행했다. 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런던에 정착할 생각을 했다. 옛 스승 베이츠 선생님은 그것을 적극 격려했고 또 내게 여러 명의 환자들을 보내주기도 했다. 나는 올드주리에 있는 자그마한 집을 얻었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 그리하여 뉴게이트 거리에서 양말 가게를 하는 에드먼드 버튼 씨의 둘째 딸인 메리 버튼과 결혼했는데 장인은 내게 400파운드의 지참금을 주었다. 그러나 고마운 스승 베이츠 선생님이 그 후 2년 만에 돌아가셨고 나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므로 내 의원 사업은 기울기 시작했다. 나는 양심상 내 동료 의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비양심적인 행위를 따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와 몇몇 친지들과 상의한 끝에 다시 선상 의사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2배에서 연속하여 의사로 근무하면서 6년간 동인도 제도와 서인도 제도를 여러 번 여행했고 그로 인해 내 재산도 상당히 늘어났다. 나는 여가 시간이면 고대와 현대의 최고로 뛰어난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배에 좋은 책들이 다수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항해 중에 어떤 지역에 상륙하면 그 지역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곳 주민들의 풍습과 기질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기억력이 좋아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쉽게 배웠다. 이 여행들 중 마지막 여행에서는 그리 큰 돈을 벌지 못했고 나는 바다가 실증이 났다. 그래서 더 이상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아내와 가족과 함께 육지에 머무르기로 결심했다. 나는 올드주리에서 패터레인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다시 부두 가까운 지역인 워핑으로 옮겨갔는데
선원들은 내 의원의 환자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개업 생활은 별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의원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3년을 보냈으나 별 성과가 없었고 나는 남태평양으로 출항 예정인 앤틸로프의 선장 윌리엄 프리처드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아 다시 항해에 나섰다. 우리는 1699년 5월 5일 브리스틀에서 출발했고 항해는 처음엔 아주 순조로웠다. 이 해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보고하여 독자들을 번거롭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단지 다음의 사항만 말하면 충분하리라. 동인도 제도로 가는 길에 우리는 폭풍을 만나 태즈메이니아의 북서쪽으로 밀려갔다. 방위를 관측해보니 우리의 위치는 남위 30도 2분이었다. 선원들 중 12명은 과도한 노동과 영양 부족으로 사망했다. 나머지 살아남은 선원들도 아주 허약한 상태였다. 그 해역에서 여름이 시작되는 11월 5일, 해상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선원들이 배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우뚝 솟은 암초를 발견했다. 그러나 바람이 워낙 거세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볼 사이도 없이 곧바로 그 암초로 밀려갔고 배는 좌초하여 두 조각이 나고 말았다. 나를 포함하여 선원들 중 6명은 배에서 바다로 작은 보트를 내려 그 위에 올라타고서 난파하는 배와 암초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내 계산으로 약 15km 정도 노를 저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팔을 돌릴 수가 없었다. 본선에 있을 때 이미 상당히 체력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체력이 바닥나버린 우리는 파도가 치는 대로 몸을 내맡기기로 했다. 그렇게 한 반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북쪽에서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우리의 보트가 뒤집혔다. 그 보트에 함께 탔던 내 동료 선원들, 암초 위로 도망친 선원들, 배 안에 그대로 남아있던 선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심 그들이 모두 실종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나는 운명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헤엄을 쳤고 바람과 조수의 도움으로 계속 앞으로 밀려나갔다. 나는 종종 다리를 밑으로 내려보았으나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았다. 내가 거의 탈진하여 더 이상 헤엄을 칠 수 없었을 때 갑자기 두 발이 땅바닥에 닿는 것을 느꼈다. 이 무렵 강풍은 상당히 잦아들었다. 땅바닥의 경사도 아주 완만하여 거의 1.6km 정도를 걸어가니까 해안이 나왔다. 나는 그때가 저녁 8시 무렵이라고 짐작했다. 곧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800m 더 걸어갔으나 인가나 주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내 몸이 너무 탈진하여 그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아주 피곤했고 날씨는 무더웠으며 게다가 배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브랜디를 약간 마셨으므로 아주 나른하여 그냥 드러누워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곧 나는 짧게 자란 부드러운 풀밭 위에 쓰러졌다. 거기서 평생 그런 단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운하게 잠이 들었다. 내 추측에는 9시간 정도 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가 깨었을 때 여전히 대낮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곧바로 일어나려 했으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등을 땅에 대고 누워 있었는데 두 팔과 두 다리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숱이 많고 기다란 나의 머리카락 또한 그런 식으로 결박되어 있었다. 나는 내 겨드랑이에서 허벅지에 이르기까지 나의 상체를 묶고 있는 여러 갈래의 가느다란 끈도 느꼈다. 그리하여 오로지 하늘만 쳐다볼 수 있었다. 태양은 이글거리기 시작했고 햇빛은 내 두 눈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주위에서 혼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왔지만 내가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하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곧 나는 어떤 살아있는 물체가 내 왼쪽 다리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여 내 가슴을 통과하더니 바로 턱 앞까지 왔다. 내가 가능한 한 눈을 아래로 내리깔아 바라보았더니 그것은 키가 불과 15cm 정도인 사람이었다. 그는 양손에 활과 화살을 들었고 등에는 화살통을 메고 있었다. 곧 적어도 그런 사람 40명쯤 되는 무리가 첫 번째 사람을 따라 내 몸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크게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자 그들은 겁을 집어먹으며 뒤로 달아났다. 나중에 들어서 안 이야기지만 그들 중 일부는 나의 양 허리에서 땅으로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시 돌아왔다. 그들 중 한 명은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왔는데 너무나 놀랍다는 듯이 두 손과 두 눈을 치켜 올리더니 해키나 대굴이라고 날카로우면서도 뚜렷한 목소리로 외쳐댔다. 다른 자들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독자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겠지만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며 누워 있었다. 나는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마침내 운 좋게도 줄을 끊을 수가 있었고 내 왼쪽 팔을 땅에다 고정시킨 핀들을 잡아 뺐다. 나는 왼쪽 팔을 얼굴 쪽으로 들어올림으로써 그들이 나를 결박한 방법을 알아냈다. 방금 전에 사납게 머리를 잡아당겨 머리가 엄청 아팠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내 머리카락을 왼쪽 땅에다가 고정시킨 줄들을 약간 느슨하게 풀어놓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이제 고개를 약 5cm 정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들을 사로잡기도 전에 두 번째로 달아났다. 그리고 곧 아주 날카로운 억양으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멈추자 그들 중 하나가 톨고포낙이라고 크게 소리쳤다. 곧 나는 100여 개의 화살이 내 왼쪽 손에 발사되는 것을 느꼈다. 그 화살들은 100여 개의 바늘처럼 내 손을 찔러댔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 유럽에서 포탄을 쏘아대는 것처럼 공중을 향해 또 다른 화살들을 발사했는데 그것들 중 다수가 내 몸에 떨어졌으나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일부 화살들은 내 얼굴에 떨어졌는데 나는 즉각 왼손으로 내 얼굴을 가렸다. 이 한바탕의 화살 세례가 끝났을 때 나는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소리를 내지르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내가 결박에서 풀려나려고 다시 버둥거리자 그들은 전보다 더 강력한 화살 세례를 퍼부었다. 그들 중 일부는 창으로 나의 양 옆구리를 찔러댔다. 운 좋게도 나는 몸에 꽉 끼는 가죽 상의를 입고 있었으므로 창이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내 계획은 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는 이미 풀린 나의 왼손을 써서 쉽사리 결박을 풀어버리고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몸집이 아주 작은 그곳 주민들을 보니 나머지 주민들도 내가 보았던 그자와 똑같은 신체 구조라면 설령 그들이 대군을 이끌고 온다 해도 충분히 대적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상황은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내가 조용히 있는 것을 보더니 그들은 더 이상 화살을 발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음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의 숫자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누워있는 곳에서 약 4m 떨어진 곳, 내 오른쪽 귀 위쪽에서 1시간 이상 뭔가 두드려 만드는 소리가 났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고정핀과 결박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쪽으로 머리를 돌려보니 땅에서 약 45cm 높이의 임시 가설 무대가 세워져 있었다.
그 시설의 평대 위에는 주민 4명이 올라설 수 있었고 거기에 오르는 사다리가 2~3개 설치되어 있었다. 그 평대에 올라온 주민들 중 하나는 지체 높은 사람인 모양인데 내게 장황한 연설을 했으나 나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랑그로 데울산이라는 말을 3번 소리쳤다는 것은 미리 말해두고 싶다. 이 말과 앞에 나온 말들은 나중에 내게 설명이 되었다. 그 즉시 50명의 주민들이 앞으로 나서더니 나의 왼쪽 머리를 땅에다 결박시킨 줄들을 끊어주었다. 그러자 나는 머리를 자유롭게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었고 곧 연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의 몸짓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중년의 나이였고 그를 수행한 다른 3사람보다 훨씬 키가 컸다. 그 셋 중 한 명은 시종으로 그 지체 높은 사람의 옷자락을 약간 들어 올리고 있었는데 그의 키는 나의 가운데 손가락보다 약간 큰 정도였다. 나머지 2사람은 그의 양옆에 공손하게 서 있었다. 나는 협박의 어투를 여러 번 느낄 수 있었으나 약속, 연민, 친절함 등의 분위기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공손한 태도로 몇 마디 대답을 하면서 태양 쪽으로 나의 왼손을 들어 올리고 2 눈을 치켜뜸으로써 태양을 나의 증인으로 부르는 신용을 했다. 내가 배를 탈출한 지 여러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동안 단 한 조각의 음식도 먹지 못했으므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다. 자연의 욕구가 너무나 강력하게 압박해 왔으므로 나는 더 이상 조바심을 참지 못하고 손가락을 내 입에다 가져다 대면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표시했다. 후르고는 내 몸짓을 금방 이해했다. 그는 임시 가설 무대에서 내려가더니 여러 개의 사다리를 내 양쪽 옆구리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내게 접근해 왔다. 그들은 고기가 가득 든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그 음식은 나에 대한 최초의 첩보를 받은 황제의 명령으로 즉각 준비되어 그곳으로 수송되어 온 것이었다. 바구니 속에는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있었지만 맛만 가지고서는 어떤 동물의 고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양고기같이 생긴 어깨, 다리, 허리살 등이 잘 조리되어 있었는데 크기는 종달새 날개보다 더 작았다. 나는 그것들을 한 번에 2~3개씩 먹어치웠다. 소총 총알처럼 생긴 빵은 한 번에 3개씩 먹었다. 그들은 나의 식욕과 먹성에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히 음식을 대주었다. 이어 나는 음료가 필요하다는 몸짓을 했다. 그들은 나의 먹성으로 보아 음료도 보통의 양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었으므로 아주 교묘한 기술을 발휘하여 그들 나라에서 제일 큰 통을 줄을 써서 들어 올리더니 내 손까지 굴려와서 마개를 땄다. 거기에는 음료가 4분의 1리터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나는 단숨에 다 마셔버렸다. 그것은 부르고뉴 와인 같은 맛이 났지만 한결 더 감미로웠다. 그들은 내게 2번째 큰 통을 가져왔고 나는 단숨에 마시고서는 좀 더 가져오라고 손짓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내놓을 통이 없었다. 내가 이런 경이로운 행동을 해보이자 그들은 기뻐서 소리쳤고 내 가슴 위에서 춤을 추면서 아까 했던 말인 헤키나 데굴을 몇 차례 반복해서 말했다. 그들은 깨끗이 비워버린 2통을 땅으로 내던지라고 나에게 신호를 했다. 그에 앞서 보라크 미볼라라고 외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켜서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공중에 떠오르는 2통을 보자 다 같이 헤키나 데굴 하고 소리쳤다. 솔직히 고백하거니와 나는 그들이 내 몸 위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내 소나기로 잡을 수 있는 40명 혹은 50명을 소나기에 움켜잡고
땅에다 패대기 치고 싶은 욕구를 문득문득 느꼈다. 그러나 아까 몸에 맞았던 화살의 고통이 기억났고 그것은 그들이 내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아닌 것 같았다.